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정과세 원칙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현 상황이 코로나 발생 이후 최악의 위기라며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성장 불균형 현상이 심해질 것이란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규제를 피한 풍선 효과로 경매시장에서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시설의 낙찰가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변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액 부담이 강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자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이 모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 연시에 5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청석 기자가 전달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은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실내외에서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동창회와 동호회, 송년회, 돌잔치 등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예외적 성격을 고려해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됩니다. 서울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만약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서정엽 권한대행은 최근 한 달간 거리 두기를 3차례나 강화하며 방역의 강도를 높여왔지만 대유행이 본격화된 최악의 위기이자 고비라며 지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28명으로 지난 2일 이후 20일 연속 200명을 돌파하며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며 서울의 감염병 병상 가동률도 크게 올라 약 85%에 달하고 있고 중증 환자 전담병원 중 입원 가능 병상은 4개밖에 안 남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등과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병상 배정 시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 긴급 상황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신흥국에 집중되며 성장 불균형 현상이 심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성장 불균형 평가 보고서에서 이번 위기가 신흥국, 대면 서비스 업종, 취약계층에 영구적인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장 불균형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금융시장 회복 속도가 실물 경제보다 빨라 실물, 금융 간 괴리가 커지는 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나타나는 국가 내 성장 불균형의 특징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어 한은은 대면 서비스업 등 취업 유발 효과가 큰 산업에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돼 차별화된 고용 충격으로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는 고용 없는 경기 회복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올 한 해 경매 시장은 주거시설의 인기가 두드러졌습니다. 경매에 참여한 10명 중 6명은 주거시설에 응찰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아파트의 독주가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정부 규제를 피해 경매 시장까지도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인데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매 시장도 결국 아파트였습니다. 지지옥션은 올해 주거시설 낙찰가율이 83%로 반등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낙찰가율 10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로 경매 시장에서도 서울 아파트가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뜻입니다. 실제 올해 10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역대 최고치인 111.8%를 기록했습니다. 11월과 12월에도 108.4%, 110%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낙찰가율이 올라간 데에는 물건이 귀한 까닭도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660건으로 지난해보다 38% 줄었습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풍선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올해 4분기 들어 김포, 파주, 울산, 부산 등이 경매 시장에서 급부상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김포 아파트는 올해 8월까지 90% 초중반대를 보였으나 9월부터 100%를 넘겼습니다. 11월에는 131.2%까지 치솟았습니다. 약 4개월여 만에 40%포인트 오른 겁니다. 김포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된 이후에는 파주 지역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100%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코로나19가 변수긴 하지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규제를 피하려는 아파트 수요는 여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어떤 그런 상황을 봐서는 내년에도 비슷한 어떤 규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어떤 움직임들은 지속적으로 경매 시장에서 아무래도 서울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계속 이제 내년에도 이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코트라는 내년도 한국 수출이 올해보다 6%에서 7%가량 증가한 5,400억 원에서 5,500억 달러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트라가 추산한 올해 수출 추정치는 지난해보다 6% 감소한 5,100억 달러입니다. 내년 수출 증가 배경으로는 글로벌 교육 환경 개선과 반도체 원유 등 주력 제품의 단가 회복, 신성장 품목 등을 꼽았습니다. 코트라의 전망은 한국무역협회 추정치보다 조금 더 낙관적인 수준으로 한국무역협회 추정치는 5,382억 달러입니다. 코트라는 특히 수요 회복과 단가 상승 등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올해 라면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라면 수출액은 5억 4,972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8.4%가 증가했습니다. 이미 지난 한 해의 수출액을 넘은 수치입니다. 이달 수출액이 지난달 수준을 유지한다면 올해 라면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인 6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면 수출의 호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에서 한국 라면이 비상식량으로 주목받은 점과 영화 기생충에 나온 짜파구리의 홍보 효과가 주요했습니다. 국가별로 수출액을 살펴보면 중국이 전체의 25.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미국과 일본, 태국, 필리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KT와 LG U+에 이어 SK텔레콤도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조만간 선보일 예정입니다. 선택 약정 할인을 받지 않는 대신 통신비를 확 낮춰주는 것이 특징인데요. 온라인 요금제가 각광받게 되면 통신사를 끼지 않고 공기계를 직접 사는 이른바 자급제 시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이 기존 5G 오프라인 요금제보다 30% 수준으로 저렴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G 서비스의 경우 최소 월 38,000원, LTE의 경우 최소 월 28,500원 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요금제는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나 가전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공기계를 직접 구매한 고객이 대상입니다. 통신사가 아끼게 된 마케팅 비용을 고객 혜택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대신 단말기 지원금, 선택약정 할인 25%는 받을 수 없습니다. SK텔레콤이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경쟁사들에서도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의 30% 저렴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선택약정 할인을 받는 것과 비교해도 5% 더 저렴한 수준입니다. 앞서 저가 온라인 요금제를 내놓은 KT와 LG U+는 할인율이 각각 16%, 7% 수준입니다.
이통 3사 간 온라인 전용 요금제 경쟁에 불이 붙을 경우 자급제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저렴한 요금을 무기로 하는 알뜰폰은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에 영향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예, 올해 주식시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2020년 다이나믹했던 주식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새롭게 다가올 2021년 주식시장을 앞두고 올 한 해의 시장을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이소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올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 코스닥도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950포인트도 넘었고요. 주식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떠오르는데 키워드 정리하셨다고요? 네,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올해 시장에서 형성된 다양한 신조어를 의미하는 동학개미고요. 예. 두 번째 신조어는 코로나19로 주목받은 섹터인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시장에서 많이 나타났던 기록들을 정리한 기록경신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예, 세 가지 키워드 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올해 많은 분들의 입에서 회자됐던 동학개미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동학개미라는 키워드는 코로나19라는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된 키워드인데요. 예. 코로나19가 1차로 확산하던 2월에서 3월 시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셧다운 조치를 취하면서 경기 위축 우려가 생겼고 이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한국 증시 역시 이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당시 국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고요. 1월 2일 2175.17로 시작했던 코스피는 2월 28일 2000선이, 3월 12일에는 1900선, 그리고 연이어서 3월 13일에는 1800선이 붕괴됐습니다. 예. 주목할 부분은 코스피가 이렇게 바닥을 치는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한 반면 개인들은 주식을 대거슨 매수했다는 점인데요.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을 집계한 결과 외국인과 기관은 이 기간 각각 16조 2,510억 원, 1조 9,478억 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16조 3,629억 원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같은 상황을 지난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 빗대어서 동학개미운동이라고 일컫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개인 투자자들을 동학개미라고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렇게 동학개미다, 비하하는 의미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올해 보니까 개인이 사면 내린다라는 이런 징크스도 깨버렸고 굉장히 좋은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학개미 시작으로 다양한 신조어 많이 나왔죠. 네, 이 밖에도 나온 신조어들이 B2 그리고 서학개미, PDR 등이 있는데요. 예. 먼저 B2는 빚내서 투자한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한마디로 주식 투자를 위해서 증권사에서 돈을 융통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B2 현황을 알 수 있는 신용융자 잔고가 연초 9조 2천억 원가량에서 지난 17일 기준 19조 3,233억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다른 신조어는 서학개미입니다. 동학개미가 국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칭하는 호칭이었다면 서학개미는 해외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을 일컫는데요. 글로벌 증시의 반등이나 테슬라, 애플, 아마존 같은 해외 상장 주식들에 대한 관심이 투자로 이어진 것을 일컫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한국예탁결제원 통계에 따르면 연초부터 지난 18일까지 해외 주식 결제 대금은 1,863억 달러였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약 6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마지막 신조어는 PDR인데요. PDR은 주가 수익 비율을 의미하는 PER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PER을 의미하는 Price Earning Ratio 대신 주가 대비 꿈 비율 Price Dream Ratio를 요약한 단어입니다. 4차 산업혁명처럼 가파르게 성장하는 산업군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을 평가할 때는 순이익과 같은 가시적인 지표 외에도 잠재력을 평가에 반영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증권사의 종목 분석 리포트에도 기재가 될 만큼 올해 시장을 상징하는 단어로 꼽힐 수 있습니다. 예, PDR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테슬라 대표적으로 국내 주식 말고 얘기를 할 때 많이들 회자가 됐었고요. 첫 번째 키워드 재밌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정리해 볼게요. 바이오인데 코로나19와 관련이 좀 아무래도 이번에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이 있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돋보였던 키워드였습니다. 예.
올해 1월 2일을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5개 사는 바이오 기업이 딱 2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준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개사 모두 바이오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시가총액 2위부터 4위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연초 기준으로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기업입니다. 1월 2일을 기준으로 셀트리온 제약은 19위, 알테오젠은 27위, 시제는 무려 41위에서 급등한 것인데요. 코로나19로 예방 백신 같은 것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했고 이게 시총 급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바이오 열풍은 있었습니다. 바로 SK바이오팜인데요. 지난 6월에 진행된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에서 청약 증거금이 무려 31조 원에 가깝게 몰렸습니다. 예. 이 전까지만 해도 청약 증거금의 최고 기록은 30조 649억 원이었다라는 점에서 당시 기준으로 청약 증거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셈이고요. 상장 이후에도 SK바이오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상장 첫날 일명 따상에 성공했고요. 이후에도 4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총 16위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예. SK바이오팜 이후에 뭐 카카오 게임이나 빅히트까지 이런 따상 또 행진들이 계속 나오기도 했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기록경신, 뭐 긍정적, 부정적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부정적 기록 먼저 좀 살펴주시겠어요? 네, 부정적인 기록은 지난 3월 시장에서 있었습니다. 예. 일단 3월 13일 사상 초유로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 양시장 모두에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동시 발동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네. 이날 개장 직후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시장의 사이드카를, 코스닥 시장에는 서킷 브레이커를 먼저 발동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는 2011년 8월 이후 8년 7개월 만에 일어난 것이고요. 코스닥 시장에 발동한 서킷 브레이커는 2016년 2월 이후 4년 만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9시 30분쯤이 됐을 때는 코스닥 시장의 사이드카, 그리고 10시 30분쯤에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무려 18년 6개월 만에 코스피 시장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4거래일 만인 3월 19일에도 사상 두 번째로 양시장의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동시 발동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시장이 급락하면서 코스피는 1457선까지 그리고 코스닥은 428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예. 이날은 저희도 뭐 지금 굉장히 바빴던, 그리고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지수가 급락을 해서 굉장히 당황을 했던 날로 기억이 납니다. 시장 충격 굉장히 컸고요. 이번에는 이제 좀 긍정적인 기록 경신 관련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첫 번째로 긍정적인 기록은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 달성입니다. 지난 11월 말부터 코스피는 기록 경신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이전까지 코스피의 최고치 기록은 2008년 1월 19일에 기록했던 2598.19였습니다. 이 기록은 지난달 23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600선을 넘어서면서 이미 경신을 한 상태였고요. 이후에도 신고가 행진 계속하면서 지난 4일 2700선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선 데 이어서 오늘 역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코스피 시가총액 1위와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신고가 행진 이어갔는데요. 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4일 주당 7만 원 선에 도달을 했고 지난 14일에는 장중 7만 4,500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 9일 12만 500원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신고가 경신에 역시 성공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최고치 경신이 이어졌는데요. 지난 2004년 1월에 코스닥 시장은 지수 단위를 1000에서 100으로 바꾸는 지수 단위 조정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네. 이 이후부터 집계한 코스닥의 최고치 기록은 2018년 1월 30일에 기록한 932.01입니다. 이 기록은 지난 16일에 이미 경신이 됐고요. 이후에 지난 17일 2002년 3월 이후에 18년 9개월 만에 94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지수 단위 조정 이후 처음, 그리고 지수 단위 조정 이전을 포함하면 지난 2000년 9월 이후 무려 20년 3개월 만에 지수가 950선에 도달했습니다. 참고로 지수 단위 조정을 이전까지 포함한 코스닥의 사상 최고치 기록은 IT 버블 시기였던 지난 2000년 3월 10일 기록한 2834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경신 기록은 IPO 열풍인데요. 네. 앞서 바이오 키워드에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SK바이오팜을 시작으로 공모주 청약 열풍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6월 SK바이오팜의 청약 증거금 30조 9,889억 원이 집중이 됐고요.
이후 9월 카카오게임즈에는 사상 최고치인 58조 5,543억 원이 그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후 10월에는 이보다 조금 낮은 금액이긴 했는데요. 빅히트에 58조 4,236억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렇게 자금이 몰리는 데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자 예탁금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약 29조 8,600억 원 수준이었던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달 18일 사상 최대치인 약 65조 1,40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들 외에도 첫 번째 키워드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신용융자 잔고나 해외 주식 결제 대금 같은 기록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한 해였습니다. 예, 이외에도 조금만 더 파생적으로 들어간다면 뭐 명신산업 IPO 이후에 지금 뭐 수익률 기록부터 해서 알체라 오늘 IPO 이후에 상한가 같고요. 참 다양했던 이슈만큼이나 변동폭도 컸고 높았던 관심만큼이나 진기록이 쏟아진 주식시장이었는데 2021년도에도 새로운 기록들 많이 형성되기를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지난 10월에 충격적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인 2030년에 한반도가 대홍수로 물에 잠기는 시뮬레이션 영상이었는데요. 기후변화 연구단체인 클라이밋 센트럴의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해당 영상에는 대홍수로 인천공항에 계류 중인 거대한 비행기들, 시설물들이 물에 잠겨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10년 내에 인천공항이 물에 잠겨버릴 수 있는지, 만약에 또 그렇게 된다면 경제적 피해는 어느 정도일지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충격적이네요. 진짜로 인천공항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겁니까? 일단 그 영상을 봤던 제가 아시는 분들이 저에게 물어왔어요. 예. 정말로 태풍이나 홍수로 인천공항이 물에 잠길 수 있느냐, 그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각하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30년 이전에라도 인천공항이 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했더니 제 아시는 분들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국가의 관문인 국제공항이 물에 잠길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왜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먼저 2010년대로 들어오면서 기후변화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어요. 예.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공기 중에 더 많은 수증기를 함유하기 때문에 폭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바닷물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럴 경우 슈퍼 태풍이 만들어질 확률이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높아집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제 빙하가 급속히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강한 태풍이나 호우가 내리면 낮은 지역은 물에 잠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10년 내 인천공항이 물에 잠긴다는 말은 결코 저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영상을 보면 인천국제공항은 물론 해운대라든가 김포공항 그리고 여의도 국회의사당도 물에 잠기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때 피해로 332만 명이 침수 피해를 입는데 피해가 가장 큰 곳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라는 겁니다. 단 이들의 예상은요, 온실가스 감소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고요. 또 1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강한 홍수나 태풍이 올 경우라고 했다는 것.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 10년 내 인천공항이 물에 잠기지 말란 법도 없다라는 부분을 현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국제공항이 태풍이나 홍수 등에 실제로 잠긴 사례가 있습니까? 일단 먼저 홍수로 인해서 국제공항이 물에 잠긴 사례를 갖다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태국에 대홍수가 발생을 했어요. 태국 전체 국토의 80%가 물에 잠기는 재앙이었는데요. 이때 태국 제2의 공항이죠. 던무안 국제공항이 물에 잠겨서 일주일 동안 공항이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예. 또 2018년 인도에 100년 만에 홍수가 찾아오면서 인도 남부 케랄라주의 코치 국제공항이 12일간 폐쇄가 되었습니다. 활주로는 물론 계류장과 거의 모든 주요 시설이 물에 잠겨 버렸기 때문이었죠. 예. 태국, 인도가 홍수에 잠긴 적이 있고요. 그럼 태풍에도 잠긴 적이 있습니까? 일단 2018년이죠. 재작년 태풍 제이비가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네. 그 당시 오사카의 간사이 국제공항이 활주로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간사이 공항은 바다 위에 만든 공항이죠. 근데 이게 많은 비, 또 해일, 그러니까 바닷물이 올라가면서 해일로 인해서 활주로가 다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여기에 간사이 공항과 바다 건너편 육지를 잇는 다리에 강풍에 휩쓸려온 유조선이 충돌하면서
공항 접근까지 불가능해졌고 그러면서 공항이 폐쇄되었죠.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곳에서 격리된 적이 있었죠. 예. 그리고 2019년 슈퍼 허리케인 도리안이 카리브해 섬나라인 바하마를 휩쓸고 지나갔는데요. 시속 297km의 초강력 태풍과 강풍과 800mm가 넘는 폭우 그리고 폭풍 해일로 그랜드 바하마 국제공항 활주로와 주요 시설이 물에 잠기면서 공항이 폐쇄된 적도 있죠. 그런데 말이죠. 예. 이런 민간 국제공항만 물에 잠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군 비행장도 홍수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는데요. 2002년 우리나라 태풍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가져왔던 태풍 루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강릉을 강탈했죠. 당시 하루 870mm가 넘는 폭우로 강릉 전투 비행단이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활주로는 물론 일반 사무실도 다 물에 잠겼는데 충격적이었던 것은 상당수의 F-5 전투기가 물에 잠겨 버린 거예요. 예. 이때 사실 제가 이제 공군의 예보 책임자로 일할 때였는데 아주 정말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2019년 10월 강타했던 태풍 미탁으로 강릉 전투 비행단이 또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전투기 침수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게 국제공항이나 뭐 일반 공항, 뭐 비행단 할 것 없이 잠기면 경제적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피해가 크다고 봐야죠. 항공기 침수 비용이라든가 뭐 활주로나 시설물 침수 피해, 인적 수송이나 물류 수송 피해 이게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 국제공항 피해와는 약간 다르지만 미국에서 슈퍼 허리케인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2018년에 슈퍼 허리케인 마이클이 미국 플로리다를 강탈했는데요. 시속 250km의 강풍, 또 1000mm가 넘는 폭우로 플로리다주 틴들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F-22 랩터 전투기가 아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랩터는 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죠. 근데 이 스텔스 전투기 17대가 피해를 입고 이때 피해만 무려 2조 2천억 원이 넘었다고 해요. 저는 올해 발생했던 전 세계적인 기후 재앙들은 기후위기의 서막이다 이거는. 기후변화 추세로 본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정말 인천공항이 물에 잠기는 것으로 끝나겠느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좀 정부라든가 국회 또 기업과 국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기후 변화가 과연 공항들을 집어삼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한번 해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